이야기꾼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며느리의 가슴 아픈 하지만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시아버님이 위독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72시간 꼬박밤을 새워 간병했죠.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할 때가 되자 바쁘다던 시누이와 시동생이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집문서를 하나씩 쥐어주더니 저에게는 8천만 원짜리 병원비 계산서를 던지며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소란 피우지 않고 딱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온몸에 땀구멍으로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았죠. 저는 중환자실 박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에 나비라도 채운 듯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할 수가 없었죠. 제가 병원에서 꼬박 사흘 72시간을 버틴 뒤였습니다. 거의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야속할 만큼 짧았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딱 15분만 허락됐죠. 시어머니 김옥란 여사는 들어가서 10분 동안 구슬프게 곡을 하다가 환자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간호사의 만류에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시동생 박준호는 전화 한 통을 걸어왔습니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옆에 있던 제게도 다 들렸죠.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고객이랑 있어서 도저히 자리를 뜰 수가 없네요. 형수님이 고생이 많으시네. 저 늦게라도 꼭 갈게요. 이 말을 사흘 내내 반복했지만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박규리는 반나절 정도 오긴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보며 낄낄거렸죠. 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거슬릴 정도로 켜놓고 말입니다. 그러다 아이가 하교하는데 봐줄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간호사들도 여러 번 교대를 했습니다. 그중 마음 약한 한 분이 저를 보며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새로 만든 사람도 그렇게는 못 버텨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사실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 박태진님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 박지훈은 지방 프로젝트 때문에 발이 묶여 당장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우는 것 말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제 어떡하면 좋니 하는 말만 넋나간 사람처럼 되뇌셨죠. 제가 버티지 않으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다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온갖 튜브를 몸에 꽂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계는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냈죠. 불과 사흘 만에 헬쑥해지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면봉에 물을 적셔 바짝 마른 시아버지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축여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지금 오고 있어요. 아버님, 꼭 기운 차리셔서 지훈 씨 얼굴 보셔야 해요.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는 못하셨습니다. 제 말이 들리는지 알 수 없었죠. 한때 이 집안에 호랑이 같던 분이 아무런 기력 없이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10년.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는 분이었지만 저라는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니 슬픔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15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호복을 막 벗자마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더냐? 정신은 좀 드는 것 같아. 무슨 말은 없었고 저는 지친 몸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안정돼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람. 서윤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준호랑 유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역시 네가 착하고 효심이 깊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효심이 깊다.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제가 만만하고 싫은 소리 못하니까 모든 짐을 제게 떠넘기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지훈 씨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어떠셔? 당신은 괜찮아? 정말 고생이 많아. 그 말에 코끝이 찡해지며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그대로셔. 난 괜찮아.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서류 처리 거의 다 끝났어. 늦어도 내일 저녁엔 도착할 거야.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가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준호랑 유리는 와서 좀 도와줘. 저는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셔. 두 사람 다 왔다 갔어. 일이 있다고 금방 갔지만 전화기 너머로 지훈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한숨과 함께 말했죠. 걔들이 다 그렇지 뭐. 여보, 정말 미안하고 고생 많아. 내가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 속 우리 세 식구의 사진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러움. 어찌 서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걱정만 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긴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죠. 저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막 눈을 감았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사 부장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강 대리, 그 프로젝트 보고서 도대체 언제 줄 겁니까? 거래처에서 몇 번이나 독촉 전화가 왔어요. 사흘이나 휴가 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일은 일이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지 언제까지 팀에 민폐 끼칠 거예요? 저는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시아버님께서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내일 꼭 시간 내서 보고서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겨우 부장님을 달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과 가정,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깊은 한숨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병환이 흔든 것은 단지 그의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의 평온한 수면 아래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무언가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역시 네가 착하고 효심이 깊다는 말은
제 머리를 옥죄는 주문 같았습니다. 불평할 자격조차 박탈당한 기분이었죠. 차가운 벽의 감촉이 몽롱해지려던 정신을 겨우 붙잡아 주었습니다. 착하다는 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모든 고통과 힘듦을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세게 얼굴을 문질러 피로와 마음속의 한기를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직 저 안에 누워 계셨으니까요.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오자 잠에서 깬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유리야. 그래, 그거 사면 되지. 응, 바로 그 상표 맞아. 내 아빠가 예전에 참 좋아했지. 응, 내 새언니 여기 있어. 걱정 말고. 아기가 기침을 좀 한다고? 아이고, 그럼 신경 써야지. 얼른 병원 데려가 봐. 여긴 병균도 많으니까 오지 말고. 애 잘 돌보는 게 먼저야.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미소를 살짝 거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야. 아빠가 좋아하시던 과자라도 사다 드리고 싶다고 아침부터 성화였는데 괜히 헛걸음만 했지 뭐야.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쯧쯧. 근데 애가 또 아프다니. 정말 속상해.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자라니. 중환자실에서 면봉으로 겨우 입술만 축이시는 분께 과자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신우이는 참 시기적절하게도 효심을 표현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자신은 쏙 빠져나가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착한 딸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듯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도 아까 전화 왔었어. 그 큰 고객이 엄청 까다로워서 오늘 저녁도 늦게까지 접대해야 한다네. 아마 못 올 것 같다고. 에휴, 남자란 다 그렇지 뭐. 사업이 우선이지. 이해해야지. 저는 고개를 숙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흙투성이가 된 제 신발코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동생이 한다는 그 건자재 사업은 애초에 시아버지께서 쌈짓돈을 탈탈 털어 마련해 주신 돈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접대라며 돈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폼 잡는 건 사장님 부럽지 않았죠. 사업이 우선이라고요? 그럼 제 일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서 겨우 생활비를 대고 딸아이 학원비를 내는 제 일은 언제든 희생되어도 좋은 하찮은 것인가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내일 저녁에 도착한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기색을 띄었습니다. 지훈이가 오면 됐어. 오면 됐지. 역시 남자가 있어야 집안의 중심이 잡히고 내 마음도 놓인다니까. 그 말은 가는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제가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자리를 지킨 것은 중심을 잡은 게 아니라 그저 힘만 쓰는 하찮은 노동이었을 뿐이라는 뜻이었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다시 면회를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윤아, 네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 나는 마음이 아파서 내 아빠 저런 꼴은 못 보겠다. 저는 거절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그 파란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안색은 아까보다 더 잿빛으로 변한 듯 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면봉으로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덩실에 들어섭니다. 앙상한 손등위로 튀어나온 푸른 혈관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손으로 한평생 이 가정을 일으키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분께 하는 말인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힘내셔야 해요. 그분께 하는 말인지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그 손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은 제 착각이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시장치의 숫자와 곡선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상황이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5분이 금방 지나갔고 저는 희망인지 더 깊은 근심인지 모를 감정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복도는 무서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따금 당직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죠. 시어머니는 긴 의자에 외투를 덮고 다시 잠든 듯 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결혼 초 시아버지는 꽤 위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 처리는 반듯하셨고 집안의 대소사는 거의 그분이 결정하셨죠. 시어머니는 주관이 없어 모든 것을 남편 뜻에 따랐습니다. 그때 시동생 박준호는 아직 철없이 놀기 바빴고 시누이 박규리는 막 연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온 가족 중 저와 박지훈이 가장 안정적이었죠. 출퇴근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청다사나십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딸이 태어난 후였을 겁니다. 저와 지훈 씨는 더 큰 집으로 이사갈 돈을 모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 사이 박준호는 결혼을 했고 시아버지가 대주신 사업 자금 덕분인지 사업이 좀 풀리는 듯 하더니 집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유리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더니 말끝마다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냈죠. 시아버지는 은퇴 후 성격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가 집안일에 참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줄곧 한 가족끼리 너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유리가 조금 이기적인 것도 당연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저는 제 본분을 다하며 말은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병화는 이 가족의 화목한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제가 72시간을 뜬 눈으로 버틴 대가는 이해가 아니라 더욱 당연해진 의존과 무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착하다는 말, 시동생과 시누이의 바쁘다는 핑계가 찬물처럼 제 가슴에 쏟아졌습니다. 새벽녘,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며 잠에서 깼습니다. 병원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었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쪽 휴게실 소파에서 좀 누워 계세요.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부를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허리를 두드리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지만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이 틀 때까지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침부터 열이 좀 난다며 와서 데려갈 수 있냐는 전화였죠. 저는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과 시어머니가 사라진 휴게실 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에 손뭉치가 꽉 들어찬 듯 답답했습니다. 휴게실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코까지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깨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회사 부장님께 반차를 낸다는 문자를 보내고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딸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불덩이 같은 딸아이를 안고
동네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자신이 한계까지 늘어난 고무줄 같았습니다.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했죠.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제 사정을 알기나 할까요? 신경이나 쓸까요? 끔찍한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나의 착함과 희생은 처음부터 만만함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만약 시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이 맏며느리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덩굴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열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미묘한 흥분이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네 아빠 정신 드셨다. 의사 선생님이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일반 병실로 옮겼어. 준호랑 유리도 바로 온다고 난리다. 저는 막 주사를 맞고 제 어깨에 축 늘어져 잠든 딸을 안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동에 들어선 순간 눈앞의 광경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병실 앞이 지금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시누이 박유리는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곱게 껍질을 깐 귤을 들고 침대에 기댄 시아버지께 애교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엄청 달아요. 제가 아침 일찍 고급 마트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사왔어요. 그 목소리는 어찌나 달콤한지 어제 아이가 아파서 못 온다고 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동생 박준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나온 배를 내밀고 주치의 앞에 서서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 말하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님 상태 말입니다. 앞으로 치료는 무조건 제일 좋은 약으로 해주십시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 빨리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죠. 목소리는 또 어찌나 우렁찬지 복도를 지나던 다른 환자 가족들이 힐끔거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란 여사는 얼굴에 화색이 돌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딸의 효도 경쟁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선 저를 발견하고는 그저 무심하게 턱짓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왔구나. 어서 와. 네 아빠, 정신 드셨어. 마치 제가 반나절 동안 겪은 고생과 품에 안긴 아픈 아이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딸을 안고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확실히 깨어나셨습니다.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고 눈빛도 흐릿했지만 사람은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저를 보자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미약한 소리를 내셨죠. 박유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보세요. 새언니도 왔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집안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난 72시간 동안 증발이라도 했던 사람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도 가슴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회사 일 다 정리하고 왔어요. 며칠 동안은 제가 여기서 아빠 곁을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자니 그리고 아들딸의 효도에 만족스러워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을 구석 빈 의자에 눕히고 작은 담요를 덮어준 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좀 어떠세요?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제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 딸을 발견한 듯 물었습니다. 애는 왜 그러니?
제가 열이 좀 나서 주사 맞고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하고는 금세 아들딸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준호야, 유리야. 너희도 힘들 텐데 어서 앉아라. 서윤아, 넌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내 아빠 얼굴 좀 닦아드리게. 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가득 채워진 물주전자를 힐끗 보고는 말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물을 받아 돌아오는 길 병실 문 앞에서 시어머니의 낮지만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어나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지. 영감,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이 쓰러져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우리 집 두 채랑 그 예금 말이야. 정신이 좀 들면 확실히 해둬야겠어. 당신 정신 멀쩡할 때 정할 건 정해놔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 예금. 시아버지가 이제 막 사경을 헤매다 돌아오셨는데 시어머니의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말을 멈췄고 이내 자애로운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물 떠왔구나. 어서 네 아빠 얼굴 좀 닦아드려. 제가 뜨거운 물수건으로 시아버지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드리자 박유리가 옆에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역시 새언니가 꼼꼼하다니까. 이제 아빠도 깨어나셨으니 우리도 도울 수 있잖아요. 새언니도 이제 한숨 돌리세요. 박준호도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사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턴 저희한테 맡기고 집에 가서 푹 쉬고 해도 돌보세요. 그들의 말은 위하는 척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은 끝났으니 이제 공을 세울 주역들이 등장했고 저는 이제 빠져도 좋다는 뜻이었죠. 눈을 감고 계시던 시아버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서인지 알 수 없었죠. 그가 갑자기 희미하게 눈을 떠 저를 보더니 다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없이 눈을 감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영감 피곤한가 보다. 좀 쉬게도. 준호야, 유리야. 너희도 여기만 있지 말고 유리는 아까 사온 영양제 지금 먹어도 되는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준호는 유리 데려다 주면서 아빠 치료에 더 필요한 거 없는지 알아보고 싹 다 사와.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며 중책이라도 맡은 것처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잠든 시아버지, 그리고 구석에서 끙끙 앓는 제 딸, 이렇게 넷만 남았죠. 시어머니는 침대 곁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도감과 다행스러움, 그리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복잡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주차장으로 향하며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좋았지만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한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와서 효자, 효녀 연기를 한바탕 하고 번지르르한 말 몇 마디를 남기고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연기에 완전히 만족한 듯 보였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지만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시동생과 시누이의 연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처럼 이 가족의 비밀과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희생했지만 외부인으로 취급받는 맏며느리인 저는 시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가시자 저의 기둥 역할은 순식간에 있으나 만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란 여사는 간병을 핑계로 병원 근처 여관의 방을 잡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를 이리저리 부려먹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매일 오후 시동생 박준호와 시누이 박규리가 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오면 병실은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박유리는 늘 가장 목소리가 컸죠. 아빠, 이 사과 제가 깎았는데 어때요? 껍질도 안 끊어졌네. 엄마, 이 과자 드셔보세요. 엄청 유명한 데서 줄 서서 사온 거예요. 며칠간 못다 한 효도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는 듯 온갖 과일과 영양제가 침대 옆 탁자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준호는 든든한 아들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치의를 찾아가 병세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가 하면 간호사에게는 최고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강조했죠. 정작 시아버지가 매일 어떤 약을 드시는지도 모르면서 폼 잡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보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준호가 생각이 깊어. 유리는 애교가 많아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니까 까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럼 저는요? 저는 여전히 가장 실질적인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밥을 타오고 물을 떠오고 몸을 닦아드리고 화장실에 부축해드리고 더러워진 옷을 처리하는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굳은 일들은 시어머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배경과도 같았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난다는 듯이 서윤아, 빨래 걷어와라 또는 보온병에 물이 없네라고 지시할 뿐이었죠. 더욱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제 그들 세 사람이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유리는 시아버지께 바나나를 까드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옛날 집 거기 재개발된다는 소식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귀가 솔깃해져 목소리를 낮췄지만 좁은 병실 안에서 그들의 대화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응, 들었어. 측량하는 사람들도 다녀갔대. 곧 시작할 건가 봐. 보상금도 꽤 나올 거고 지금 사는 이 집도 위치가 좋아서 앞으로 값이 더 오를 거야. 박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재개발 거는 서둘러야 해요. 제가 그쪽 일하는 친구들 좀 아는데 맡기면 다른 집보다 보상금 더 많이 받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집은 새놓기 아까우니 그냥 두는 게 좋겠고요.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박준호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네가 연줄이 넓다니까. 이 집안은 남자가 없으면 안 돼. 그들은 제 면전에서 마치 이미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것처럼 집안 재산을 신나게 논의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는 저는 투명 인간이거나 경계할 필요도 없는 언젠가는 쫓겨날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기댄 채 대부분 침묵하셨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듣기 싫어서인지 눈을 감고 계실 때가 많았죠. 하지만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영감, 몸 좀 괜찮아지면 이 일부터 확실히 해둡시다. 괜히 밤새 꿈자리가 사나우면 안 되니까 라고 말했을 때 시아버지는 갑자기 눈을 뜨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보셨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하셨지만 결국 들릴 듯 말 듯 한 한숨과 함께 다시 눈을 감으셨죠.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계획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유리가 눈을 굴리며 시어머니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눠요? 오빠만 더 챙겨주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딸의 등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차별하겠니? 다 내 손가락인데. 당연히 똑같이 나눠야지. 똑같이요? 그럼 오빠랑 새언니네는요? 박유리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고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니네 오빠네는 지훈이도 능력 있고 서윤이도 벌잖니. 그 집은 이거 없어도 괜찮아. 너희부터 챙겨야지.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죠.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저와 박지훈은 처음부터 한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무언가를 나눌 때가 되면 없어도 괜찮은 외부인이 되는 것이었죠. 엄청난 서러움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딸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모든 감정은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면서도 제 시선은 침대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불 밖에 나온 손은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져 있었죠. 하나의 생각이 미친 듯이 제 머릿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계획을 아실까? 동의하실까? 만약 아신다면 나와 지훈 씨 그리고 평소에 예뻐하시던 이 손녀를 위해 무언가 남겨주시지 않을까? 하다못해 공정한 말 한마디라도.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이런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으셨고 돈과 집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편찮으신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마치 제가 불난 집의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일 테죠.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저와 지훈 씨는 몇 년간 아껴 아이를 키우고 남은 돈은 대부분 시댁에 보탰습니다. 특히 박준호가 도박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는데 큰 돈을 보탰었죠. 딸의 기침이 잦아들고 아이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품 안의 아이와 저편에서 여전히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집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착하지 않은 며느리, 재산을 탐하는 며느리, 집안의 화목을 깨는 며느리가 될 뿐이겠죠. 시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몰아갈 것이고 박준호와 박유리는 즉시 그 편에 설 것입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을 의자에 다시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 보온병을 들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떠올게요. 병실을 나서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바보같이 희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과 지훈 씨, 그리고 딸을 위해 무언가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까요? 저렇게 편찮으신 분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말한다 해도 제 말을 믿어주실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물을 받아 돌아오는 길, 의사 사무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치의가 다른 환자 가족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정신이 드셨을 때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려면 공증인을 입회시키거나 녹화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거든요. 공증, 녹음.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대담한 생각이 안개 속에 갇혀있던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갈라놓았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께서 정말로 시어머니의 분배 방식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를 위해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의향이 있으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미지근하게 식은 보온병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런 생각을 한순간부터 이 가족과 나 사이에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얇은 온정의 막이 완전히 찢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는 여전히 소곤거리며 웃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시아버지께서 희미하게 내뱉으신 서윤아,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이 집은 달궈진 인두처럼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의 편애를 알아채고 제게 미안함을 느끼신 걸까요? 아니면 이 집에 곧 닥칠 폭풍을 경고하신 걸까요? 그 후 며칠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못다 하신 말씀을 듣고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정신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고 깨어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설령 깨어 계셔도 대부분 몽롱한 상태였죠. 시어머니와 박준호, 박규리는 문지기처럼 병실을 지키고 있어 단둘이 대화할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결정적인 비밀이 있는데 불투명한 유리창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식구들도 시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눈치챘는지 더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재산을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한 번은 제가 약을 들고 들어갔을 때 박준호가 시아버지 귓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셔야 해요. 집안에 아버지가 결정해 주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집이랑 예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도 없으셨지만 이불 위에 놓인 손가락 마디가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청보지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도 없으셨지만 영감,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준호랑 유리 생각해야지. 저는 그들의 모습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준호랑 유리 생각해야지. 모두 자기 자신과 시아버지에게서 얻어낼 것만 생각할 뿐 정작 그분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우실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박유리가 당번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앉아 스마트폰을 좀 만지작거리더니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제게 대타를 부탁했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 곁에 더 있고 싶었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은 감시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 울릴 뿐 고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서서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노인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동정심, 무력감,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막막함.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제 팔을 가볍게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을 힘겹게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물 드릴까요? 그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문 쪽을 한번 확인하고는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자신의 환자복 윗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렬한 예감이 저를 사로잡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굳게 닫힌 병실 문을 확인한 뒤 떨리는 손으로 그가 가리킨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작게 접힌 빳빳한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쪽지를 잡는 것을 보고 안도하는 듯하면서도 깊은 피로와 체념이 깃든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잘 간직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감시장치의 심박수 곡선이 갑자기 어지럽게 흔들리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는 비명을 지르며 호출벨을 누르고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순식간에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밀려난 채 아직 시아버지의 온기가 남은 쪽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시어머니와 박준호, 박규리도 소란에 놀라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영감, 왜 그래요? 나 두고 가면 안 돼. 박준호는 의사에게 아니, 방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럽니까? 라며 윽박질렀죠. 박유리는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고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언니, 아빠 아까 깨어났었어? 뭐라고 했어?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무의식적으로 쪽지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 말씀도. 내가 깜빡 졸았는데 깨어보니 아버님 상태가 이상해서. 처치는 계속되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께 쏠린 틈을 타 조용히 쪽지를 바지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시아버지는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앞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고 박준호는 초조하게 서성였으며 박규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의자에 앉아 주머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그 맑고도 복잡했던 눈빛, 잘 간직해라는 소리 없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식구들의 계획도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무언가를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애에 맞설 증거일까요? 아니면 이 집의 재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일까요? 지금 당장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손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의 목숨은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쪽지는 제가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에 맞설 유일하고도 마지막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준호와 박유리도 달려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결코 가깝지는 않았지만 평온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의 끝을 슬퍼하며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식구들을 견제할 마지막 힘도 사라진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란 여사는 최고급 수의와 관, 비싼 맷자리를 고집했습니다. 박준호와 박유리는 이번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뜻을 같이하며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유난히 효심 깊은 자식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조문객을 맞으며 칭찬을 받는 그들을 저는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준호가 정말 든든하네. 유리가 저렇게 슬피 우니 효심이 지극해. 사부인 기운 내세요. 자식들이 저렇게 잘 컸으니 아무도 구석에 선저와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는 어린 손녀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간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제 모든 정신은 주머니 속 뜨거운 비밀을 지키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겨우 제 방 화장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을 뿐입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 낯선 주소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 쓰신 듯 글씨는 심하게 흔들려 있었죠.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은행 비밀금고의 주소와 관리인일까요? 아니면 변호사의 연락처일까요? 시아버지께서 이걸 제게 주신 건 이 사람을 찾아가 무언가를 받으라는 뜻일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사람들로 붐볐고 시어머니와 식구들은 슬픔을 연기하고 장례를 치르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따금씩 저를 훑어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까지 떠나자 시어머니는 스위치를 끄듯 얼굴에서 슬픔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마찬가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박준호와 박규리에게 말했습니다. 휴, 겨우 끝났네. 가자. 집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 그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박유리는 눈빛을 교환했고 그들의 눈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욕망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남편 박지훈은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이틀 뒤에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저 혼자 외부인으로 남아 있었죠.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 한때 제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장례식의 흔적과 향냄새로 어수선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 소파에 앉았고 박준호와 박규리는 좌우에 호위무사처럼 앉았습니다. 저는 잠이 든 딸을 안고 구석 의자에 앉았죠. 시어머니는 식어 빠진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시선을 제게 고정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갔다. 이제 이 집은 우리끼리 꾸려나가야지. 박준호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박유리도 질세라 충성을 맹세했죠. 맞아요, 엄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투를 바꿔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갔으니 이제 집안일도 정리해야지. 나중에 딴소리 나와서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 없게.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짙은 붉은색의 집문서 2개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연극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개의 집문서를 나란히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쪽으로 휙 밀었습니다. 병원비 계산서였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내 아빠 병원비 내역서다. 전부 합쳐서 8천만 원쯤 되네. 한번 봐라. 8천만 원.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정도 될까 말까 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손도 대지 않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평온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집문서 2개를 들어 하나는 박준호에게 다른 하나는 박유리에게 건넸습니다. 준호야, 유리야, 이건 우리 집 집문서 2개다. 약속대로 너희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야. 이제 내 아버지는 안 계시니 오늘 내가 너희한테 넘겨주마. 앞으로 잘 살아라. 2 사람은 거의 빼앗다시피 집문서를 받아들고는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희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보며 다정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도 봤지?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은 이 집 2채야. 이제 준호랑 유리한테 줬고 지훈이는 맏이고 너는 맏며느리잖니. 너희는 능력도 있고 착하니까 이 8천만 원은 너희가 내도록 해라. 내 아빠 입원했을 때 네가 제일 고생했으니 네가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겠니? 그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박준호와 박유리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그 8천만 원짜리 계산서와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 그리고 동생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극도로 침착해졌습니다. 저는 잠든 딸을 편안하게 고쳐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아주 옅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3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예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주머니 속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구명줄이자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속셈이야? 문을 저렇게 쾅 닫고 들어가? 밖에서 시어머니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유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꼭 우리가 자기한테 빚이라도 진 것처럼 구네. 8천만 원이 뭐 대수라고. 아빠 병원비인데 마디인 오빠랑 형님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박준호는 한결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유리야. 쟤랑 똑같이 굴지 마. 지금 충격받아서 저러는 거겠지. 지훈이 형 돌아오면 내가 얘기할게. 형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박지훈은 말이 통하죠.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는 제게 참아라, 따지지 말라는 말 외에 저와 딸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에게 기대하느니 주머니 속이 쪽지 한 장에 기대는 게 낫습니다. 저는 밖에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쳐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한 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쪽지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종로구 정신법무법인 조명의 변호사.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그 법무법인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와 연락처가 바로 나왔죠. 변호사 소개란에는 조명의 변호사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남성이었죠. 주요 업무, 상속, 유언,
가사소송.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알려주신 길이.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 시어머니와 식구들은 분명 제가 방 안에서 울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음껏 우쭐대도록 내버려 두자. 저는 쪽지를 가장 깊은 주머니에 다시 넣고 조용히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침대 곁에 앉아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굳은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절대 너까지 서럽게 살게 하진 않을 거야. 우리 몫은 엄마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올게. 저는 박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장례 잘 치렀어. 어머니가 집 2채는 준호랑 유리한테 주고 나한테는 8천만 원 병원비 계산서를 줬어. 딸 데리고 우리 집으로 먼저 갈게. 문자를 보내고 저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잠든 딸을 안고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지훈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죠. 낡고 좁았지만 그곳에서는 오랜만에 안도감과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재우고 휴대폰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신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신법무법인입니다. 조명의 변호사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습니까? 오늘 오전 일정은 꽉 차 있습니다만 예약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진 어르신께서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직원의 목소리가 한결 조심스러워졌죠. 박태진 어르신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서윤이라고 합니다. 박태진 어르신의 며느리입니다. 네, 강서윤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결 공손해진 말투였죠. 강서윤님, 조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됐구나. 시아버님은 역시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사진에서 본 조명의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서윤님 맞으시죠? 네, 변호사님. 시아버님. 박태진 어르신께서. 조 변호사는 제 말을 막고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태진 어르신께서 한 달 전, 그러니까 입원하시기 직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 이 서류를 며느님께 전달해달라고 의뢰하셨죠. 한 달 전, 시아버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시어머니와 식구들의 행동에 마음이 상해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조 변호사는 서류철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습니다. 유언자, 박태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귀에 밝힐 때마다 저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쾌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박태진 명의의 모든 예금, 주식 등 현금성 자산 약 3억 원을 맏며느리 강서윤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둘째, 박태진 명의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재개발 예정인 구도심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맏며느리 강서윤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셋째,
아내 김옥란은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고 아들 박준호와 딸 박유리는 이미 생전에 충분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으므로 추가적인 재산 분배는 없다. 넷째, 이번 기간 발생한 모든 의료 비용은 위 상속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모든 재산을 아들인 박지훈이 아닌 며느리인 제게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서유나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편애, 시동생과 시누이의 이기심을, 그래서 이런 단호한 방법으로 제게는 가장 큰 공정함을,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장 따끔한 회초리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이 아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과 정의로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서윤님,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모두 마친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다른 가족들이 이 일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태진 어르신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르신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맏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더 이상 서럽게 살게 할 순 없다.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시아버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저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조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식으로 이 유언장을 공개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불응하거나 유언장을 훼손하려 한다면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재산 보전 신청 및 상속 재산 분할 소송까지 모두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의뢰하겠습니다. 제 시아버님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맡아주십시오. 사무실을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유언장은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준호, 박유리,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집문서와 8천만 원의 빚,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이냐? 어디 갔었어? 그 8천만 원 계산서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랑 유리 씨 불러서 저녁 7시에 집으로 다 모이세요. 아버님 유언장을 찾았거든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남편 박지훈과 함께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는 이미 모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여전히 집문서 2개와 8천만 원짜리 계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박유리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훈 씨에게 울먹이며 상황 설명을 시작했죠. 저는 그 말을 가로막고 가방에서 변호사에게 받은 유언장 원본이 든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언장,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무슨 유언장? 영감이 언제 유언장을 썼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박준호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강서윤, 너 지금 무슨 장난이야? 어디서 가짜 서류나 주워와서 사람 속이려고 해. 저는 그들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봉투를 뜯어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유언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공증까지 마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유언장에 당신 명의의 모든 예금 약 3억 원과 이 집 2채를 전부 저 강서윤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뭐라고? 거짓말. 세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죠. 박준호가 달려들어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훼손도 범죄입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감옥 갈 수도 있다고. 박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며 제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영감을 꼬드긴 거야. 이 도둑 같은 년. 소송할 거야. 이 유언장은 무효야. 저는 그들의 발악을 차갑게 바라보며 유언장의 다른 내용을 읊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유언장에 어머니는 노후 자금이 충분하고 준호 씨와 유리 씨는 이미 생전에 많은 돈을 지원받았기에 추가 상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8천만 원은 제게 상속된 유산에서 지급하라고 명시하셨고요. 그러니 그 돈은 제가 알아서 낼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황급히 앞을 막아섰죠. 거실은 순식간에 울음소리와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던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죠. 저는 문가에 선 박유리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문 열어. 조명의 변호사님이 오셨나 보네.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조 변호사와 그의 조수가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법의 위험 앞에 압도당했죠. 조 변호사는 상황을 훑어보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옥란 여사님,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하지만 승소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속인인 강서윤 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이 집에서 퇴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쇠사슬이 되어 그들의 마지막 발악마저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나간 표정이었고 박준호와 박유리는 패배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탁자 앞으로 다가가 그 8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8천만 원은 아버님 유산으로 제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 집과 다른 재산들은 이제부터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두 채의 집은 모두 제 명의로 이전되었고 시아버님의 예금도 모두 제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채의 집은 모두 제 명의로 이전되었고 8천만 원의 병원비도 깔끔하게 정산했죠. 시어머니는 결국 박준호의 집 거실에 행군 침대를 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오죽했을까요? 박준호의 사업은 자금줄이 끊기자마자 위태로워졌고 박유리는 남편에게 과거에 돈 받은 사실을 들켜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한 박준호와 박유리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기록이 적힌 수첩을 들고 다시 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금액은 총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것이 명백한 증거라며 즉시 그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두 사람에게 보냈죠.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박유리는 울면서 전화에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제발 봐달라고 애원했고 박준호는 이성을 잃고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법대로 합시다라는 한마디로 응수했습니다. 저는 그 유산으로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와 딸을 위한 보험과 교육 자금을 마련했고 남은 돈으로 아담한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남편과 제 공동 명의로 말이죠. 그리고 시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였던 집 한 채는 세를 놓아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우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죠. 남편 박지훈도 이전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든든한 가장이 되어주었습니다. 가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문으로 듣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후회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제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 스스로 거두고 있을 뿐이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새로 이사한 집 거실 창가에 서서 햇살 아래 뛰어노는 딸아이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제 인생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제가 직접 써 내려갈 것입니다.